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경찰청 과학수사 기획만 최기환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우리 존경하는 한수미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강의 섭외 전화를 주셔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한 3년 전, 4년 전에는 방송도 그렇고 강연도 그렇고 이런 요청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 3, 4년 동안 이런 외부 활동들을 안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다시 한번 우리 특히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저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고, 특히 이제 요청하는 기관이 서울사이버대학이라서 용기를 내서 강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설레고 또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참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엄청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흔히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자주 주인공으로 그려지는 멋져 보이는 프로파일러라는 아주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이름이 붙인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학생들이 프로파일러를 꿈꿔오기도 하고, 가끔 이제 저를 만나면 굉장히 좀 동경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 내 자신이 부끄럽고, 또 이렇게 실제 현실과 다르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려내는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멋져 보이는 그런 직업 같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업들을 제가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저의 경험담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게요. 특히 저도 중학교 때부터 심리학을 꿈꿔왔고, 계속 그 중학교 때부터 처음 심리학을 꿈꿔온 그 시점부터 제 방향성은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고 싶다였거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심리학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여기 직장에 취직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과정에서 전공을 법학으로 바꾸긴 했는데, 여전히 저는 심리학이 제 기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무기로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특히 이제 좀 막막했어요. 사실은 대부분 이제 그간에 특강을 나가는 거는 경찰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심리학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과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는 어떤 걸 준비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께서 라포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개념이긴 하죠. 심리학에서는. 그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범죄 수사 현장에서의 라포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좀 덜해요. 왜냐면 상담 현장에서는 내담자와 상담가가 어쩌면은 함께 협력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동반자 같은 존재인데, 범죄 수사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범죄자와 경찰관이라는 갑과 을의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라포라는 주제를 가지고 범죄자에게 어떻게 라포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2시간 이상을 주제를 끌고 가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의 라포와 범죄자 면담 장면에서의 라포가 특별한 기술의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다 범죄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특별히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신 거죠. 제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럼 우리가 범죄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까? 이걸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한 20년은 좀 안 되게 한 19년 정도 이제 한 직무 분야에서만 계속 몸담아 봤고요. 프로파일링 업무를 하면서 또 최면 수사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최면은 좀 생소하시죠? 이 학과 커리큘럼에도 없죠. 네, 최면도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심리학과 상당히 연관이 깊은 기술인데요. 최면을 통해서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 그러니까 술이 만취된 상황에서 강간을 당했다거나 이러면 기억이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최면을 통해서 기억을 살린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한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적도 많아지고 실적 가운데 성과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살인 사건, 그리고 아산 갱티쿠크 살인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문도 써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서라고 제가 쓰긴 했는데 제 책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저자 중에 제가 챕터 하나를 썼던 건데 요 책 출간을 기회로 나도 한번 책을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오랜 생각들을 한 1년 전부터 실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랑 계약도 하고 초고도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다만 연말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책이 출간이 된다면 다양한 장르로 방면으로 홍보를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 정체성이 뭐냐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제 범죄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수사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실타래가 어디에서 엉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재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의 이 분석과 평가를 리포트로 풀어서 이제 경찰 담당 수사관들, 그 다음에 지휘관들, 검사, 판사 이런 분들에게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에 상당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20년의 제 이 범죄심리 경력 중에 한 10년 정도도 또 강의도 동반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도 한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강사, 교수 이런 호칭에 되게 어색하고 이거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또 그만큼 글을 쓰는 것은 좀 좋아하는데 말을 하는 걸 그렇게 조리 있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론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주 간략한 초보적인 질문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경찰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고 경찰이 주로 이제 범죄를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까 일단 경찰에 대한 관심들은 있으신가요? 실제 어떤 관심이 있으시죠? 그냥 늘상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상의 그런 관심들은 있으실 거라고 보이는데 경찰의 직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진 몇 개만 찾아왔는데 112 순찰, 신고 출동하는 그런 경찰관들이 있으세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긴급할 때 만날 수 있는 경찰관이 112에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순찰 업무하고 신고 출동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혹시 이분들의 직무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가요? 심리학도로서는 크게 관심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렇죠? 교통경찰 관심 있으세요? 자주 뵙는데 사고 나면 출동하고 이런 문제 관심 있으세요? 경비경찰 관심 있으세요? 집회 시위 많고 크게 없으시죠? 수사관 범죄를 주로 다루는 영역의 경찰은 관심이 있으시죠? 심리학도 뿐만 아니라 이 범죄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의 호기심과 자극, 재미를 주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그랬듯이 범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우리가 범죄에 관심을 가질까요?
막 뉴스를 보면 끔찍한, 막 정말로 우리가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굉장히 혐오스럽잖아요. 징그럽고 어떻게 저런 악랄한 사람들이 있어. 속으로 막 욕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왜 관심을 갖게 될까요? 제가 한번, 정답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범죄에 관심을 갖게 되지? 그거는, 나 역시도 범죄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내 내면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발생한 생판 처음 모르는 사람이 그냥 묻지마 범죄로 살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면은, 이번에 나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나도 그런 범죄를 당할 수 있으니까 나도 불안해, 나도 무서워, 어떤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나 당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나. 한 2달 전에 저희 관내 충남 서천에서 자기가 금융화죠, 인터넷 화폐 그런 것들에 대한 사기를 당했다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가는 산책하는 여성을 칼로 찔러서, 전혀 모르는 여성을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다 서울 거주하시죠? 네, 서울 거주하시는데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보십니까? 그렇진 않으시죠? 마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공감대, 연민 이런 것들이 이 범죄라는 요소에 들어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그런 자극적인 뉴스 말고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하루에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경미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는 끊임없이 나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이제 음주운전으로 검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초등학생이 아마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확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음주운전은 언제든 그냥 우리 집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자각들이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범죄들 말고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알 수 없게끔 잔잔하게 침투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온라인 도박 같은 범죄예요. 고등학생들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인터넷으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 톰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통해가지고 오늘 매일매일 프로야구, 일주일마다 한 번씩 프로축구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전북 김제 마늘밭에서 김치통에 수십억의 현금 다발이 발굴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도 기억하시죠? 워낙 자극적인 뉴스니까. 왜 그 돈 자금을 출처가 뭔지 아세요? 스포츠 도박 사이트예요. 도박 사이트 개설하고 몇 개월만 운영하면은 1,000억, 2,0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건 금방입니다. 네. 그리고 조원 때도 심심치 않게 발견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약에 막 되게 수사가 쉽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다 외국에 서버를 차리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운 좋게 우리가 이제 총책을 검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1,000억대의 피해를 남긴 그런 부당이득을 남긴 저런 유형의 범죄가 대부분 다 1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요. 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구속이 됐는데 전관 변호사 사고 막 이러면서 변호사에게 도장 찍어주는 비용으로 50억, 60억씩 이렇게 줘요. 실제 사건 하나당
1조 정도 가지고 있는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 50, 60억 쓰는 게 아깝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상당한 경우에는 형량이 극히 적거나 처음에 시끄러웠을 때만 이렇게 구속이 되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들이 다 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 다른 바지 사장을 앞세워가지고 또다시 또 도박 사이트를 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될 문제가 전관 문제이긴 합니다. 또 우리가 왜 범죄에 관심을 갖는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자극적이에요. 범죄 스릴러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막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깜짝 놀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깜짝 놀란 상황이 닥칠 것 같은데 불안해하면서 막 몰입하면서 보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장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미디어 이런 데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막 끔찍한 그런 감정들을 거기에다가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범죄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올 초였나요? 올 초에 이제 강원도 화천에 유능한 군인이라고 하는 이 양광준 씨. 이 양광준 씨가 내연녀를 사체 손괴하고 사체 은닉하고 이런 혐의로 검거가 됐죠. 그래서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범죄라는 혐오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력적인 요소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범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범죄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존에는 어떤 범죄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자극적으로 끌어당겼나를 본다면 살인입니다. 살인 범죄는 매우 대표적인 그런 자극적인 범죄죠. 이 살인 범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창세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간 살인이 한 1000건 정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살인죄로 우율한 경우는 그보다 적긴 한데 상해치사, 폭행치사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면 하루에 3명 내지 4명은 늘 타인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다수의 사건들은 대부분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줘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집착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욕을 해서 이런 형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동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살인사건들은 대부분 다 발생하면 수시간 내에 바로바로 체포가 돼요. 근데 이런 하루에도 이제 3건, 4건 정도의 살인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뉴스 안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너무 많고 당연해서 그래요. 관심을 덜 끄니까. 가장 이제 정확히 통계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진 않겠지만 가장 체감적으로 많이 나는 살인 사건의 동기는 반말이에요. 반말. 네.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너 나보다 나이 2살 어린데 왜 나한테 반말해? 이걸로 이제 술자리에서 서로 싸우다가 시비가 되어서 죽이는 경우들이 최소 전체 범죄 비율 중에 10% 20% 이상은 될 거예요. 대부분 그런 동기로 인해서 살해가 되는데 이건 이제 별로 뉴스가 안 되죠. 너무 이렇게 사소한 그 동기로 인해서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는 대부분 다 이제 초기 용의자가 특정이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의자라고 한다면 어딜 가든 다 CCTV 동선으로 추적이 돼요. 하루 이틀 안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화장실을 들렀고, 어디에서 식사를 했고, 어디에 탑승을 해서 어디로 내렸고, 이런 것들이 다 추적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고도화된 잠시만요, 좀 계속 할까요? 네, 계속 고도화된 이런 수사기법으로 공부하고 자, 성범죄도 굉장히 고전적인 영역 안에서
발생하고 있죠. 영혼의 살인이라는 벌칙이 존재하고 이 피해자로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 유형이 성범죄,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인식의 원인은 당연하게도 가해자의 99%가 남성이에요. 그리고 피해자의 99%가 여성이고요. 그리고 피해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그 피해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성범죄가 면식관계에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성범죄 신고는 피해자의 극히 일부만 신고를 합니다. 몇 프로, 만약에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몇 프로나 신고를 할 것 같습니까? 100명 중에 몇 명이 나 이 남성한테 성범죄 당했어요 라고 신고할 것 같아요? 네? 10% 미만. 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세요? 그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자체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자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피해 경중을 따져서 경중을 제외하고서라도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다시 막 손발이 떨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거의 여성들의 대부분은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피해 경험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중에 근데 신고하신 분들 계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통계상으로는 1%에서 2%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씩 여성가족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1%에서 2% 정도 신고를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를 신고해봐라 하는 그런 경미한 수준에 포함이 되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쳐들어와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옷을 다 벗기고 강간을 하는 그런 심각한 유형의 성범죄일까요? 그거는 좀 높아질까요? 네. 그런 경우도 많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한 10% 정도 이렇게 이제 경험상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범죄 수사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공감하듯이 이거를 내가 신고를 해? 말어? 이런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닐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자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증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한 하루 이틀 정도면 생물학적인 증거가 소실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는 명백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폴리그래프 검사, 진술 분석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6년 전, 7년 전부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 저는 직무상으로 토막살인, 아동학대 살인, 시체 손괴사, 정신 이상자의 시체 손괴 사건,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자극을 주는 사건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그 사건의 흉악성, 흉폭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안 올라겠죠. 경험상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은 한 수사관으로부터 이제 사건 의뢰가 왔는데, 그 사건의 의뢰는 그 현대자동차에서 다니는 그 공장에 다니는 분들이에요. 이제 남자분이 여자분의 그 팔꿈치 살을 실례합니다. 재현 잠깐 하면 팔꿈치 살을 이렇게 좀 만지고, 여자가 피해서 막 이동하니까 뒤에서 옆구리를 이렇게 쿡쿡 찔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신고를 했고, 이제 가해자는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혐의 부인을 해가지고, 이거 누구 진술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된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기존에 수많은 다양한 강력한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만나왔으니까, 제 기준상으로,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사건 별거 아니네, 피해의 강도가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피해자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상당히 놀라운 충격적인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만났던 모든 피해자 중에 그분의 피해가 가장 경미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집단 윤간을 당하는 소녀,
그러니까 그런 소녀. 그 다음에 22년간 사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강간을 당해온 지금은 성인이 된 여성분, 그런 강력한 수많은 생존한 성폭행 피해자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고요. 훨씬 더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휴지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산처럼 쌓였어요. 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책도 심하게 했고, 회사도 나가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가해자 마주칠까봐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기 딸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미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급격하게 막 빠지고 자살 사고에 이르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피해의 경중이 고통의 크기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제가 경험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경험했던 그 섣부른 오만함, 이 사람은 경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고통도 경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을 굉장히 후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99% 이상의 성폭력 피해자들도 이렇게 굉장히 오래 괴로워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5, 6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했을 때 진실을 어떻게 밝힐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 기법을 몇 년 전부터 개발을 해왔고, 그래서 논문도 발표를 하고, 지금 쓰고 있는 책도 그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책을 보고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경험을 담아서 책을 쓰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적 범죄 영역으로 강도인데, 이 강도 범죄 최근에 기사 보신 분 계세요? 네. 강도 범죄는 거의 한 10년 전부터 소멸되어 가고 있는 범죄예요. 왜 그럴까요? 네. 있죠. 근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엄청 급증하고 있는데 CCTV 있잖아요. 강도 범죄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갑 속에 혹시 10만 원 이상 가지고 계신 분? 없죠? 네, 없어요. 있으세요? 네. 저도 그렇게 안 가지고 다녀요. 다 카드 사용하잖아요. 휴대폰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모바일로 다 하고. 그래서 강도가 카드를 들고 돈 내나 해봤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편의점 강도, 일단은 편의점 가서 칼 들고 돈 내나 하고 이제 현금 그 출납기 버튼 딱 눌러서 거기에 있는 현금만 가져가도 30만 원, 40만 원은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택시기사, 저녁 때쯤에 택시 타가지고 택시기사에 칼 들이밀고 돈 내놔라고 한다면은 거기서도 한 3, 40만 원 정도는 벌 수는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범죄자들은 며칠 적어도 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다가 또 돈 떨어지면 또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택시 강도, 편의점 강도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방화도 있죠. 오늘도 방화가 좀 났었던 것 같은데요, 지하철역에서. 그래서 그 방화 같은 경우에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 피해의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유형의 범죄예요.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같은 경우는 192명 사망을 했고요. 숭례문 방화 사건 같은 경우는 뉴스 보신 거 기억나나요? 네.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허탈함과 망연자실함, 그 감정 그대로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 그만큼 충격이 큰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기도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법이 진화를 하고, 아주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었던 사건 같은 경우도 사기 사건이잖아요. 사기 사건.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투자 사기, 수익금 편취 사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보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몽캠 피싱, 이런 피싱 범죄, 온라인을 매개로 한 유형의 범죄. 네.
이런 게 전통적인 영역, 폭력도 있죠.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런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과거의 범죄 동향에 비해서 범죄 양상이 명백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많아지냐면 똑같은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조현병,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 중에 정신증이 동반된 양극성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있고 그다음에 조증도 있긴 한데 사실은 우울증만 가지고 이렇게 정신증이 동반된 경우들은 많지는 않고 조증도 마찬가지고 이제 양극성 장애라는 그 사이클 안에서 조증이 떴을 때 그때 이제 조현병이 느끼는 증상처럼 강렬한 망상, 환상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망상에 기인해서 집을 나가서 오른쪽 세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파란 집 때문에 들어가서 그 집 사람을 죽여라 이런 망상이 있으면 거기 막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사고장애에 기인한 범죄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개인의 망상에 따라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게 한 5년 정도 됐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입원을 이제 가족들이 강제로 이렇게 이제 사설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입원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유산의 문제로 멀쩡한 사람을 막 강제로 감금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원의 절차를 엄청 강화시켰고요. 퇴원의 절차를 굉장히 완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냥 멀쩡한 사람들을 유산의 문제로 감금시켜 놓는다든지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는데 실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격리된 공간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 범죄는 그렇게 이제 자꾸 우리 사회가 이리 충돌하고 저리 충돌하고 사회적 문제들을 자꾸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법률을 정신건강복지법을 좀 완화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서로 합의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신질환 범죄도 이제 예전에는 다 묻지마 범죄 안에 포함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는 개념을 경찰청 중심으로 했어요. 저도 한 15년 전부터 이거 묻지마 범죄로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해왔는데 대략 한 15년 만에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널리 사용이 될 정도로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그런 범죄 유형인 것 같아요.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B라는 대상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형의 범죄예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정신질환자, 사회부적응자에서 발생을 하는데 정신질환자는 분명하게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들은 통상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냐면요.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수강하셨죠? 네. 네, 그거 가정하고, 그거 들었다는 가정하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관계사고예요. 관계사고. 정신 이상자들은 관계사고. 관계사고가 뭘까요? 관계사고.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관계 있다고 믿는 거야.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하고 관계 있구나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관계 있다고 믿는 거야.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하고 관계 있구나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순찰하는 그 순찰차 지나갈 수 있잖아요. 우연하게 시공간이 겹치면 진짜 지나갈 수 있는데 경찰이 나를 감시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관계 사고예요. 그리고 이게 증상이 좀 심화되면 뉴스를 보면 아나운서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빨간 점을 보면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TV를 봤을 때 아나운서와 눈이 마주쳐요. 그죠? 그러면은 이 관계 사고가 심해지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날 쳐다보네? 이렇게 이제 사고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사고가 그 때로는 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뭐지? 북한 분들이 이렇게 딱 도열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이 앞에 쭉 가고 수많은 북한 군들이 똑같은 놈으로 칼각으로 막 이렇게 착착 이렇게 착착 걸어가다가 갑자기 한 순간에 고개를 다 같이 탁 돌리는 때가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아 북한군이 나를 쳐다봤다 이렇게 이제 사고하는 겁니다. 이 방에도 CCTV가 있나요? 있네요. 저기 있고 저기 있고. 그냥 CCTV는 저기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 사고가 얼마나 힘드냐면 여러분들 누가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가 물 마시는 것도 왜 내가 물 마시는 거를 CCTV를 통해서 감시하지?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이 감시가 싫어서 밖에 나갔더니 이제 마침 또 사람이 또 2명이 지나가. 국정원 직원이 지금 나를 또 감시하려고 보내는 거야. 24시간 내가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 예민하고 피곤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경찰서에다가 내가 감시받고 있다. 자꾸 전화를 하고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 시장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아무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폭발하고 나를 감시하는 대상들을 찾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국정원 직원하고 칼로 찌르는 겁니다. 나를 감시하니까. 그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예방 대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이렇게 칼로 찌르기 전에 전조 증상 112 자꾸 반복 신고하고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공기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기관에 통보를 해줘서 그 사람이 진단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들이 법률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면 지금은 좀 애매해서 강제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동의를 반드시 해야 그게 가능한데 이게 이제 병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동의 안 하겠죠.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치료에 적합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정신질환자는 그렇게 법률 그 부분에 의해서만 좀 이렇게 강제성이 가해지는 형태로 아주 조금 법률이 바뀌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예방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떠오르지 않는 유형의 범죄가 외로운 늑대형. 이건 도저히 되게 예측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에서 DC 인사이드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취업도 못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세력 때문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여자들 때문이야. 혹은 뭐 민주당 때문이야. 국민의힘 때문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 패배감의 원인을 외부에다 돌리고 이런 그 내재된 불만들을 불특정인을 향해서 폭발하는 경우는 좀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모든 온라인 글을 다 모니터링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 사회가 수기를 거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진짜 심도 깊게 토론을 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중사기도 있습니다. 다중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피싱, 롬캠피싱 등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로맨스피싱 먼저 아세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뭐 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 제식한데 뭐 이러면서 검은 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저도 이제 한 4월달에 있었던 서천의 이상동기 사건의 피의자가 지적 장애인데, 그러니까 좀 지적 능력이 좀 일반인 수준에 못 미쳐요. 근데 이 친구가 로맨스 피싱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무슨 암호화한다고 보내주고 대출 받아가지고 보내주고, 그런데 이제 회수가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뭐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3일 후에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150만 원으로 그 150만 원을 찾으려면은 또 20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고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사기를 당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 친구 휴대폰 포렌식을 해보니까 진짜 막 미녀야, 엄청 미녀. 싱가포르에서 온 누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쁜 여자가 막 서로 자기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친구가 평생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본 적이 없는데. 네, 그 있잖아요. 다 거기 그 뒤에 털 이렇게 난 중국인 중국인 막 뚱뚱한 아저씨가 이렇게 채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자가 그런 게 아니라. 몽캠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몽캠피싱도 심각해요. 막 이렇게 서로 이제 화상으로 서로 성적인 교감을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남성에게 자유행위를 유도하게 한 다음에 그 영상을 이제 해킹을 통해 가지고 녹화하고 이거를 외부에 뿌린다 이런 취지고요. 저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최기현 씨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요, 누구세요? 어디세요? 했더니 그 지난번에 안마방 가신 거 있죠? 네, 마사지 받으셨잖아요. 그거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근데 짜증이 확 나는 거야. 네,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끊고 싶었는데 또 그럴 수가 없어요. 내 개인 정보들이 그들이 다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자꾸 뭐 배달시켜. 네, 보이스피싱은 그냥 상대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욕하고 그러면은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네, 얼마 전에 하여튼 저도 가끔 이렇게 당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PD와 좀 통화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막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PD와 통화를 끊자마자 저한테 뭐 1번을 누르면 내일 상승할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문자 가끔 받으시죠? 네,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그런 사건으로 피해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인터뷰하고 그분이 몇 천만 원 잃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좀 화가 치밀더라고요. 또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 새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막 그 문자에 답을 보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문자가 그 전에 통화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PD한테 간 거예요. 번호를 그런 식으로 납치해서 그들이 쓰더라고요. PD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갑자기 통화하던 사람이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지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제가 PD님한테 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보이스피싱 업체에다가 욕을 했는데 이게 잘못 보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봤더니 발신자가 PD 번호예요. PD님 하고 제가 PD님 번호로 문자 왔는데요. 다시 문자를 보냈더니 PD님은 저 안 보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친구들 바보 같은 사람들만 당하는 줄 알죠. 피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충분히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도 심각하죠. 202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접촉 성범죄의 틀을 확연하게 벗어났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접촉성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가해자하고 피해자 1대1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2차 피해, 3차 피해가 문제가 되곤 하는데, 이 온라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가 실제 어떤 유형의 성범죄든 간에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해의 가장 두려운 요소를 이 디지털 성범죄에는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포해버릴 거야 이 한마디에 정말 노예처럼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은 그 진짜 국민 공분의 강도가 상당히 달라요. 이 정인이 사건이라고 우리 사회를 얼마나 떠들썩하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했나요? 네, 그리고 이거 대부분 다 집안 내부에서 일어나고 부모 자녀 간에 발생하는 특징이고, 그리고 아동들이 이제 또 발달상 자기 피해를 표현하지 못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좀 누적되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계속 발생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스토킹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그런 속담대로 자꾸 들이대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스토킹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뭐 남녀간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치부되는 일이 있었는데, 실제 되게 싫은 사람이 자꾸 대시를 하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당사자들은. 그리고 막 자꾸 막 집안에서 비밀번호 누르려고 하고 이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네,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고통은 상상 이상이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마약과의 범죄를 선포를 했죠. 실제로 근데 이 마약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저변에 많이 확대되어 있고, 모텔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이제 출장 다닐 때 우리 회사가 가난하다 보니까는 모텔밖에 못 가는데 모텔 많이 이용하시나요? 그 공중화장실, 모텔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휴지 이렇게 콕콕콕콕 꽂히는 자국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모텔 같은 경우도 베개, 매트리스, 이불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제 그 주사기 하나로 돌려 쓰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닦아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텔레그램과 같은 그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약 범죄, 그 마약 중독자를 만나봤는데 마약 왜 할까요? 도대체 그렇게.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호기심이 충족이 되면은 바로 한 번에 중독이 될까요? 네. 아니요, 그 마약이 주는 쾌감이 엄청나게 강한가 봐요. 저한테도 아니 왜 안 하냐고 그걸 그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아니 형사님도 은퇴하고 꼭 하시라고. 네, 그런가 봐요. 이거를 도대체 왜 할까?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물어봤는 그런 것 호기심을 가지고 마침 마약 범죄자가 이제 살인을 저질렀길래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성적 쾌감 때문에 그렇대요. 성적 쾌감.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라는 요소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자는 거랑 마찬가지로 성이라는 욕구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동물의 세계처럼 냉정하게 말하면 성도 능력 있고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우월적인 위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선택의 폭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통상의 경우는 이제 그런 존재가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대상인데, 이 마약 업계 그 마약 중독자들의 세계는 달라요. 마약 중독자의 세계는 그 모든 권력이 마약 있는 사람이에요. 마약 있는 사람. 그래서 외면적으로 저런 사람은 절대 사귀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외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약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마약 중독자 중에 정말 멋지다, 정말 예쁘다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사람한테 따라 붙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마약하면은 집단 섹스 이렇게 좀 뉴스로 연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이게 그 성적인 쾌감이 그냥 우리가 마약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느끼는 강도가 10이라고 한다면 그 성적인
그 마약을 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면 성적인 쾌감이 한 20,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쾌감도 높고 지속 시간도 길고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그 마약을 하면은 뭔가 하나에 막 몰입돼요. 몰입돼서 사실은 성적인 쾌감을 목적으로 몰입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곳에 몰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새 흰머리 뽑는 사람들도 있고요. 14시간 동안. 네. 14시간 동안 흰머리 뽑거나 왜 마약하고 막 200km 운전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운전에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하려고 마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성적인 쾌감을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막 저 사람 마약하고 광란에 질주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살인범은 성적인 쾌감을 위해서 마약을 하고 가출한 10대 후반의 미성년자 노래방 도우미 공급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방 도우미랑 그 같이 마약을 하다가 이 사람은 폭력을 행사해 때렸어요. 그거를 14시간, 15시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마약을 했던 피해자가 이제 폭행으로 이제 죽었죠.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몰입해서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는 지금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범죄 영역에서 새로 소개해드린 이 범죄 영역이 지금 말씀드린 뭐 정신질환 범죄, 이상동기 범죄, 그다음에 신종 그 사기 범죄, 마약 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사이클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나올 거예요. 최근에 뭐가 있었나요?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가 좀 있었나? 이슈가 됐던 게? 그러면 이제 또 조만간 스토킹 범죄가 나오거나 또 조만간 아동학대 범죄로 또 이제 막 이슈가 됐거나 이것들이 계속 사이클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심리학도로서 이런 범죄 상황들과 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를 할 텐데요. 쉬는 시간이 있나요? 계속 할까요? 네. 그럼 한 10분만 쉬었다가 2시 10분에 할까요? 네. 그럼 쉬었다가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여전히 부담스럽네요. 여러분들의 귀한 토요일 오후를 제가 의미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도로서 그런 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라고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다음에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거든요. 주로 사례를 중심으로 했고요. 지금 저의 역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게 이제 저의 직무의 역할이거든요. 제 직무의 이런 해석의 능력은 전부 다 대학교 4학년 때 배운 거예요. 저는 대학원을 딱 1년만, 심리학대학원을 1년만 다니고 이제 자퇴를 하고 법학대학원으로 바꿨는데 대학원 1년 다녀본 결과 대학원은 뭘 가르쳐주는 기관이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기관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장에서 20년 동안 박벌이를 하는 건 심리학과 4년을 다니는 동안에 있었던 그런 심리학 이론들이거든요. 그런 이론들이 곳곳에 어떻게 범죄 현장에서 나타나는지를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동기심리학이라는 교과목이 있었어요. 저 대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교과목인데요. 여러분들도 배우시나요? 동기심리학. 커리큘럼에 있으세요? 저 때는 교수님이 그 동기심리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전공 필수였거든요. 동기심리학은 이 사람이 왜 이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들을 이제 집대성한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독일의 심리학자 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기의 특성을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동을 활성화한다.
동기의 크기가 크면 행동의 강도도 강해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어제 이제 당직을 서가지고 날밤을 꼬박 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밤을 샜으면. 그러면은 제가 잠을 자는 시간도 많아지겠죠. 이렇게 동기가 크면 클수록 그 행동의 강도가 또 커집니다. 행동의 방향을 또 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을 샜는데 굳이 힘든데 그리고 이틀밤을 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틀밤을 샜는데 밥을 먼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방향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계속 유지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 라는 상황이랑 어제 1시간도 못 잤어 라는 상황이랑 다르죠. 그래서 아주 동기가 크면 클수록 그 행동을 계속 유지시키는 힘도 커지고 잠을 더 오래 못 잤으면 잠을 자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이렇게 동기는 활성화시키고 방향을 제시하고 유지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그 추동이라는 개념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추동하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언뜻 추동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추동하면 언뜻 이게 무슨 말인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확 다가오세요. 영어로 말하면 이거 드라이브거든요. 드라이브. 그러니까 뭔가 나아가고자 하는 힘. 우리가 자동차를 오토기어를 뒤에다 딱 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밟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가 앞으로 가죠. 브레이크만 뗀다고 하면 엑셀을 밟지 않아도 차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걸 못 나가게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죠. 이 상태가 뒤에다 놓으면은 뭔가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태를 드라이브, 추동이라고 해요. 이 추동은 생리적인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나는 내적 상태. 쉽게 말하면 배고프면 밥을 먹고자 하는 추동 상태에 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잠을 오랫동안 못 자면 잠을 자고 싶은 추동 상태에 걸린 거고요. 그리고 유기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는 항상 평균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를 추구합니다. 근데 항상성이 깨지면 이게 우리가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데 항상성이 깨지면 이거를 다시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잠을 못 자면 잠을 잠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고 이런 늘 평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유기체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기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존에는 묻지마 범죄라고 했던 이상동기 범죄를 한번 바라봅시다. 범죄 행동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동기가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잡고 있는 이유도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 교수님께서 저에게 간절하게 요구를 하셨고 저도 우리 학생분들을 만나보고 싶었고 제 업무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고요. 다양한 동기가 존재하죠. 그리고 뭐 빠그러지긴 했는데 원래 오늘 서울에 오는 일정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동기가 존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와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네. 네. 눈 떠 보니까 여기네.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호기심과 관심,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 행동은 원인이 존재해요. 동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범죄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사회 통념, 상식 이런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설명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을 하면 무동기 범죄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갑자기 칼부림을 해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가해자하고 피해자 간의 연관성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동기가 없다. 무동기 범죄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샌가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기도 했죠. 왜 그랬냐면은
왜 그랬는지 나한테 묻지 마. 언론에서 사용한 용어거든요. 묻지마 범죄. 뭐 어떤 단어의 영향으로 묻지마 범죄가 나왔을까요? 매우 쉬운데 묻지마 관광. 묻지마 관광이 2, 30년 전에 왜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이제 관광버스에서 춤추고 가서 뭐 불륜도 하고 이런 사회 문제가 한 2, 30년 전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로 이제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배경, 뭐 나이, 직업 이런 것들을 묻지 말고 묻지 않고 뭐 여흥을 즐긴다라는 형태로 묻지마 관광이 있었는데 어쩌면은 그런 특성과 비슷하다라고 그래서 언론에서 그냥 묻지마 범죄라고 개념을 붙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범죄 행위를 통해서 범행 동기와 목적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의미였고 그때는 또 이런 용어가 활용될 때는 사례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해석해 줄 만한 그런 자원들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모르겠으니까 무동기 범죄 혹은 묻지마 범죄라고 썼는데 이제 이상동기 범죄로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는 없지만 해석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이상동기 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이라는 수사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벌써 우리 경찰이 도입한 게 한 20년이 됐는데요. 그런 프로파일링의 개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여기 한 20년 전쯤에 최근도 그럴 수도 있는데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 기억하시죠? 네, 우리 심리학도들 발작 버튼 아닌가요? 맞죠? 네, 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되시나요? 소심하세요? 그렇지 않죠. 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여쭤볼게요. 최근에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는 MBTI 한번 여쭤볼게요. MBTI 유형은 어떻게 되세요? INTP. 네, 좋네요. 그죠? MBTI는 나쁜 게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한 20년 전에 광풍이었던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 물론 이게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그리고 최근에 MBTI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의 혈액형 혹은 MBTI 유형을 토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 행동의 특성은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출이 돼요. 여러분들 지문을 보면 모양이 다 다른데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다 10개의 생김새 안에 다 포함이 돼요. 모든 지문이. 그래서 A형은 소심하구나. AB형은 뭐 사이코 같거나 이렇게 우리가 혈액형을 통해서 성격을 추정을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우리가 MBTI를 통해서 그 사람의 프로필을 추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보고도. 우리 고등학교는 다 나오셨죠, 우리가. 그죠? 고등학교 다 나오셨다고 가정할게요.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로 되돌아가 봅시다. 한 40명, 50명 되는 그런 콩나물시루 같은 그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제 경험상에 있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저는 되게 어려웠는데 선생님하고 되게 친구처럼 막 농담 따먹기 하고 깐족대면서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었고요. 있는 듯 없는 듯 앞자리 한 두 번째 줄 정도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뒷자리 화장실 그 출입문 옆이나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껄렁껄렁 다리를 이렇게 쭉 벌리고 책상 옆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실 바닥에 이빨 사이로 침 찍찍 뱉고 아세요? 예, 전 지금도 그렇게 침 못 뱉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어요. 그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그 최신 만화책을 공수해가지고 자기가 이 연교시 자율학습 시간에 먼저 본 다음에 주변 아이들에게 자꾸 이제 유통시키는 애들도 있었고요. 혹시
제가 말했던 그런 유형의 친구들과 비슷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경험 안에서도 있었나요? 네, 대부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또 비슷한 행동을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경험했던 1990년대 후반에 그 전주 완산고등학교에 3학년에 몇 반에 있던 그 다리 쫙 벌리고 침 뱉고 쉬는 시간만 나가면 화장실에서 담배 뻑뻑 펴댔던 그런 친구들과 여러분 경험 속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친구들이 전혀 시공간을 같이 하지 않은 접점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비슷한 행동을 할까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성격이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이런 특강 시간에 질문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손 들고 자신 있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죠? 궁금한 거. 그죠? 있죠. 근데 궁금해도 그냥 질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분들과 질문하지 않는 분들의 그 행동의 차이는 네, 그분의 성격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고 성격을 추정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역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혈액형별 유형론 그리고 MBTI처럼 그런 방식으로 수정하는 게 프로파일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범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살인범은 망치로 죽이고 어떤 살인범은 목 졸라 죽이고 어떤 살인범은 끈으로 죽이고 죽인 다음에도 어떤 살인범은 도망가고 어떤 살인범은 시신을 차에다 싣고 나가서 저수지에 버리고 어떤 살인범은 토막을 내기도 해요. 이 각각의 행동들의 공통점을 우리는 추출을 해서 토막살인범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아동학대 살인범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음 사건에 적용을 하는 거죠. 요거는 영상이 아까 보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파일링 하는 거를 한번 영화에서 그려졌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Good evening, my fine young FBI friends. I am a pretty little thing, just out of lit class at GMU. FBI 교육생들이 술집에서 사람들을 프로파일링 하는 거예요. My parents are 행동을 loaded 보고 as per my expensive 특징들을 ensemble, 유추하는 and that 거죠. J, where is it? On my key ring. Means I'm either a Jill or a Jennifer. Those being the favorite J names of Beltway parents circa 1981. I like to hang with my girlfriends and have a good time, but I'm really just a mature woman looking for a mature man. And I recently quit smoking. Where'd you see that? You see the way she keeps eyeing the guy next to her? It's not him, it's his cigarette. Spoken like a woman who knows. How long's it been, Nicole? 3 days? The lovely Nicole and her personal demons. I'm surprised there's enough room at the table for all of us. Take me 5 minutes to get her number. Take me too. You're on? Money's coming out. Yeah. 20. 20 works? 20 works. Oh, big money. Hi. I think I know you, don't I? You're, Jill, right? Jen. Jen, yes. Yes, Jen, of course. Oh, wait. Okay, obviously you don't remember me. My name's, Bobby Whitman. Great, you're up. Profile. Okay. Black suit, blonde hair, martini. I'm the sophisticated type, on the prowl for pretty young things. Preferably blonde. Preferably a cheerleader with great big... Oh, you've got to be kidding me. No. Right about the blonde, they're on fire. You're projecting. I don't know, it was like 2 seconds at a lecture last semester. GMU Lit Department, right? The Moody lecture? Yeah, Moody, heck of a writer. I'm actually not even a student myself. I work in finance. Oh, finance? Oh, right, Bobby. Yeah. Hi. I'm good. Now he's got 15 seconds. Thank you. Now, Lucas, looks like tonight wasn't your night. Well, I know her. Her name's Jen. Told her to play along. 네, 이렇게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행동을 보고
성격들을 추정을 하는 게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드라마에선 이렇게 막 연쇄살인범과 대척하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고 실제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학자들은 어쨌든 범죄 현장을 통해서 범죄자의 행동을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성격이나 특징을 파악해내는 수사기법이라고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네, 미국, 일본, 뭐 캐나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 민영화를 했어요. 영국에서는 그 거대한 민영화의 물결 안에서 이게 그 치안 서비스도 일부를 민영화를 해가지고 민간 업체에서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미국, 일본, 캐나다 운영 중인데 캐나다는 그 넓은 땅에 프로파일러가 3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한 30명 정도 되는데 3명 정도밖에 없고 미국도 현재는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프로파일링의 수요는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되는 사건이 있으면은 자꾸 이제 투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쇄 성폭행, 연쇄 살인 이런 범죄에 맞춰서 이런 범죄 프로파일링이 적용이 되면 되고요. 자꾸 제가 망설이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례에서 프로파일링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성범죄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변태성욕을 중심으로 한번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적용되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거 이건 성범죄는 아닌데 제가 어떤 살인사건 현장에 나가서 그 살인 범죄자의 메모를 발견을 했고 그 메모에 노트 연습장 한 권 전체에 다 저런 내용이 써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장을 딱 찢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을 무차별 죽이기. 이제 이게 먼저 그 피의자의 프로필을 설명을 드리면 22살의 여성분이었어요. 학교는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그냥 집에 계시는 22살의 여성분이었는데 이런 메모를 써놨습니다. 사람들 무차별 죽이기, 길에 지나다니는 애들, 하루에 한 명씩 생으로 먹기, 피 마시기 당김없이, 그리고 집구석 가서 살인하기, 내장살 꺼내오기, 대가리 부서뜨려 뇌 꺼내오기. 요런 유형의 메모가 노트 한 권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분의 우리가 통상 여러분 21살, 22살 이렇게 이제 막 성인기 초반에 나는 어떤 고민을 했었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금 그 나이대에 계신 분은 지금 나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지?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뭐 어떤 고민과 사고가 정상적일까요? 네, 취업, 이성 문제, 학업 문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그 나이대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고민의 범주겠죠. 그런데 이분은 확연하게 보기에도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실제 이런 행동들을 하기 위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시도들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인 남성의 키, 저는 이제 172 정도 되거든요. 작은데 그래도 여기 그래도 이제 정상 분포 곡선 안에서는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인 남성의 키가 2m 17이다. 그러면은 엄청 크죠. 여기 끝에쯤 배치하는 거죠. 이거는 제2 표준 편차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전체 100명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은 그 중에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그래서 95명 정도는 정상의 범위이고 2.5명이 비정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 남성의 키, 성인 여성의 몸무게와 같이 수치화되는 것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게 가능한가요?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을
보편적이지 않은 양극단의 소수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가정을 하고 합의를 하고 다음 논의를 이어나가 보면 통상 성욕의 발동을 남성이 많이 하니까 나도 이제 정상적인 성인 남성이라고 하고 나는 어떤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가를 제가 고민을 해봐서 그냥 저는 그 통상의 모든 남자들이 얘기하는 예쁘고 뭐 몸매 좋고 이런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 아닙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네, 이 여성 그래서 뭐 이런 여성들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는 성인 남성으로서는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변태 성욕이라고 합니다. 성도착증이라고 하고 이 성도착증은 일탈,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는,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도착증이라고 하는데 크게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크게 이제 빈도가 많은 성도착증이 물품음란증과 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이 있어요. 요거는 물품음란증은 이 두 가지 유형은 성적 각성을 위해서 인간 유해 물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스타킹, 구두, 여성의 팬티와 브래지어, 가방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토픽 같은 뉴스로 공원에 앉아 있는 여중생의 여중생을 제압하고 양말을 벗겨 달아나 뭐 이런 뉴스가 뜨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성의 양말 이런 것들의 성적 기호를 느끼는 사람들의 소행인 거예요. 그리고 성적 가학증과 피하증은 SM이라고 하죠. 실제적 모의적 고통이나 굴욕감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간음증과 노출증은 파트너 동의 없는 반복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노출증은 많이 당하셨죠. 여성분들은 인생 살면서 한 번씩 바바리맨 뭐 당하셨죠. 네. 그 밖에도 뭐 전화외설증, 뭐 시체성애증, 절편음란증, 뭐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고요. 그 중에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물품음란증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DSM, 정신질환 생각이 안 나네. 정신질환 및 통계에 관한 편람이었나요? 네, DSM에 보면은 물품음란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흥분과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생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품음란증자들은 대부분 다 은둔 생활을 해요. 사회적 관계가 대부분 다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성이 많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여성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남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청소년기의 발병이 시작해서 만성적으로 증상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그런 유형이고요. 이분들의 삶의 제일 목표들은 대부분 다 기호품 수집이더라고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이건 이제 외국의 사례인데 제리 브러즈라는 살인범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성의 구두에 성욕을 느꼈습니다. 성장 과정을 보면은 약간 그 히스테릭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본인도 충동 조절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좀 이상 행동들이 있긴 했었는데 10대 때 이웃 소녀를 헛간으로 유인한 다음에 미국은 이제 막 헛간 이런 거 있잖아요. 유인한 다음에 옷을 벗게 하고 나체로 만들게 한 다음에 사진 촬영하고 가둬놨어요. 자기 성적인 욕망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딱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내가 쌍둥이 형인데 내 동생이 그런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기 모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대 입대했으나 의병제대 했고요. 어떻게 이제 결혼도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었는데 예전 그 성폭력 비슷한 유형으로 성관계를 저질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좋아했고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여성의 옷을 훔쳐서 아내에게 입히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도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살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고문실을 제작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고에서 그런 고문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범죄 진행 사항을 보면은 범죄 진행보다는 어떤 증상과 관련된 진행 상황인데 여자 하이힐을 15살 때 처음 주워본 거예요. 하이힐을 주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막 냄새 맡고 껴안고 자위하고 막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처음엔 주웠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너무 그 자극이 너무나 자신한테 좋으니까 구두를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두를 훔치다가 또 속옷까지 발전을 하게 돼요. 17살 때는 처음으로 대물범죄에서 대인범죄로 넘어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유혹 후 옷을 벗기려다가 체포된 경력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증상들을 외부에 표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증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면 도망 나와야 되는데 자신의 목적물, 기호품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발각한 사람을 제압해야 되죠. 그러는 과정 중에서 또 공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15살 때부터 한 15년 정도 이렇게 증상이 진행되어 보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이 제리의 집에 방문 판매원이 잘못 찾아와요. 옆집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찾아옵니다. 우리 집입니다. 들어오세요라고 그 여성을 안으로 데려온 다음에 그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속 훔쳐서 가지고 있던 속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신이 또 부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리 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의 발, 구두 여기에 성적인 매력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발을 잘라내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신발, 구두 이런 것들을 신기고 거기에 또 자유행위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자신의 어떤 성적 환상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